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4월 18일 수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종전, 완전히 전쟁을 끝낸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 밖을 나와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남북한이 종전 논의 중이다, 축복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지요. 수주 전에 비밀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한반도 역사의 새 장이 열릴까요? 이명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모친이지요. 이 사람도 수행비서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과장되고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매사에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한항공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억울하고 분할 조양호 회장 일가 아니겠습니까? 에이핑크의 노노노 나갑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슈가 그야말로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가 떴는데 네, 엄청난 내용이죠. 제가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정말 선택을 하다가 이게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말에. 인터넷이 지금 말과 함께 인터넷에 지금 버퍼링이 많이 걸려가지고 SBS 스튜디오 지금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여간 버퍼링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이 너무 충격적인 뉴스여서 제 말에도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종전 논의가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를 축복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을 상세히 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이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개는 안 하고 할 뻔했네요. 예.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이 소식과 함께 방금 들어온 뉴스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좀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면서 남북이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 나는 남북한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이 이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정돼 있죠. 정상회담에서 이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소식은 알려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종전협상의 당사자가 사실 저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휴전협상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북한, 중국 그리고 그 유엔군 대표로서 미국 사령관이 주한 미국 사령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종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했고 아울러 축복한다는 표현까지 썼다는 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게 이 종전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수교로 인한 일종의 이제 정상 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체제 보장.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북한 체제 평화가 보장. 되면 체제가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안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큰 틀의 합의가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종전협정을 만약에 맺게 된다면 지금이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쉴 휴자의 휴전인데 종전이면 끝종자 써가지고 종전이 되면은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경선이 되는 거죠. 남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교를 맺고 북미가 수교를 맺으면 우리가 북한 땅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게 무슨 법의 저촉이 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자유롭게 왕래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섬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 위쪽으로는 갈 수 없고 그리고
뭐 동서남쪽은 바다였으니까. 삼면이 바다였고. 네, 그러니 사실상 뭐 섬이었죠. 사실은 배 아니면 비행기로 다른 나라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네. 이제 북한을 통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기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냥 고위급이 아니라 최고위급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뭐 상황이 좋으면 김정은과의 회담은 아마 6월 초 그리고 그 이전에 열릴 수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회담은 없고 우리는 기존에 취했던 뭐 매우 강한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예. 방금 좀 전에 나왔던 속보는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이 3월 30일에서 4월 1일 정도 사이였고 아니 그 기사를 영어로 본 겁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예. 기사를 그 영어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워싱턴 포스트라고 한글로 치면은 나와요. 아, 한글로 번역된 네, 기사를 한글로 이미 다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역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아, 오역을 했으면은 정정해야죠 뭐. 근데 네, 그 예. 계속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계속 뜨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했다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얼마나 염원을 했던 바입니까? 전쟁 없는 한반도. 네, 그렇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는 그런 새 길이 열린다면은 아이고 그러면 뭐 정말 우리가 뭐 그동안 가지 못했던 땅도 가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런 그 어떤 안보 위기 같은 것들도 많이 사그라들면서 또 사실 한반도 리스크가 싹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도 탄력을 받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 항상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과 뭐 그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뭐 민주주의가 북한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더 나아지게 되는 신장되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8950번 쓰시는 분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런 쇼크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426번 쓰시는 분. 아, 이제 남은 것은 김용민의 정치쇼 청취율만 올리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4% 포인트 인상되면은 제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읽어드린 지금까지의 모든 뉴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청취율이 4%만 달성이 아, 그렇죠. 그게 선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획 포기가 아니라 선 청취율 4% 포인트 인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백지수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예. 자, 하여튼 우리 지금 고릴라로 들어오는 또 문자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반응도 아주 뭐 굉장히 호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통큰 합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모레 개설됩니까? 네, 내일 모레 개설이 됩니다.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인데요. 예. 핫라인이 개설이 되면은 이제 시험 통화를 할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할지 그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양 정상 간 통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일 날 설치가 되면 뭐 그렇게 머지 않아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정상회담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늦어도 한 일주일 안으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서로 이제 육성을 교환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전, 경호, 보도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에서 생중계를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물론 회담 전체를 생중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넘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뭐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뭐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북한이 그걸 중계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파격 행보를 지금까지 쭉 보면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그 예. 리설주 씨의 동행 여부 등도 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는 별개로 네. 의제에 집중해 수시로 판문점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만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좀 복잡하고 네. 뭐 경호상 또 안보상 여러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복잡하다면은 네. 기왕에 개통되는 한 라인으로 수시로 대화하고 또 소통한다면은 남북 관계에 또 급진전은 더욱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판문점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예. 뭐 우리가 평양에 가던가 네. 아니면 북한에서 서울로 이제 오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판문점이라고 하면은 뭐 남한과 북한의 영토가 같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서로 그렇게 큰 준비 없이 또 이미 그 지역 자체가 경호가 굉장히 사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래서 계속 대화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게 70년 만에 네. 분단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인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처럼 뭐 그 전쟁 전시 상태잖아요. 근데 네. 휴전 상태니까요. 예, 그거보다는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게 더 예. 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안심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양냉면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평양냉면 그 옥류관에 우리 이제 남측 가수들이 가서 네. 냉면을 먹었는데 예. 뭐 서울에 있는 냉면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감격에 젖어서 5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곱빼기로. 그 살이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뒷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려해서 예. 자, 이 70년 만에 대변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네. 삼성에서는 80년 만에 대변혁이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이 8천여 명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고용으로. 네, 예.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죠. 예.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는 이 표현이 상당히 어색한데요. 네, 삼성 노사. 네, 어쨌든 양측은 17일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8천여 명이나 되는 단일 사업장 비정규직이 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 2013년에 이마트에서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한 이후에 네.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 전환인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무노조 원칙을 스스로 이제 허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80년의 무노조 경영 철학, 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를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언론은 철학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원칙은 헌법에 따르는 게 원칙. 헌법은 네. 또한 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예. 이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지금 턱밑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네. 노조 파괴 문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을 것인가? 네.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갖고 파고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파괴 문건은 삼성전자에서 나왔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예. 그 보고를 받았다는 그 임원이 네. 삼성의 미전실에 그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문건이 발견된 게 아니라 네네. 미래전략실로 보고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압수수색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에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에 보고를 한 정황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그 미래전략실에 그 보고를 했다는 증언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미래전략실이 사실상 이 그룹 총수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실제로 이번 노사 합의는 그 삼성전자 서비스가 제안을 먼저 했다라고 해요. 아 회사가. 네. 이전까지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예. 계속해서 회사에 이제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자라고 예. 요구를 해도 예. 삼성전자 서비스는 뭐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이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예. 네, 삼성전자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좀 개선적으로 네, 개선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회담에 임했나 봐요.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재용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얘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용인하지 않으면은 그게 과연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인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10시 반 지나서 2부 3변 시대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수요일 2부는 3변 시대로 함께합니다.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전 뉴스. 이 말이죠. 사실은 진짜 온에어 등이 켜질 때는 이제 지상파 모드로 갔다가 그러니까요. 꺼지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인터넷 방송 모드로 가는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도 못 냅니다. 이 정도면. 그래요.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오늘 또 합시다. 빼기 좋으시군요. 저희 둘은 목숨줄이 간당간당해요. 왜 그러세요? 저희 둘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자, 이 지상파 모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좀 엄숙하게 또 한번 다시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나다 순에 의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 스스로 아호를 정하셨는데 적폐라고 하시잖아요. JP라고 하시죠. JP 김태현 자꾸 변호사님. 티얼스 오브 팍도 있어요. 티얼스 오브 팍. 예전 진행자가 저한테 별명을 3개 붙여줬어요. 예. 티얼스 오브 팍, 티얼스 오브 M, 예. 스콜라십 오브 삼성 이거 아니세요? TOP, TOM, SOS 영문 3글자 3종 세트로다가 근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울었잖아요. 눈물 흘렸잖아요. 안경 먹고 눈물을 닦았다니까 그러시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적폐는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폐는 시스템이고 적폐 세력. 사람이니까. 사람. 이거 뭐 또 한 방을 JP인으로 합시다. JP인. 예.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두산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두산이 잘 나가서 굉장히 짜증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산은 항상 잘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비록 어제 졌지만. 알겠습니다. 어제 졌군요. 네. 오늘 기분 나쁘시겠네. 그거 우리 이길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요? 질 때도 있죠. 최근 10게임에서 9번 이겼으면 됐지 뭐. 굉장히 거만하네요. 공산당이죠, 그 정도면. 그렇죠. 자, 이정열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 분과 함께 또 오늘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법조 관련한 뉴스로서 이 뉴스 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항소를 포기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맨 처음에 항소를 안 했었죠. 네. 근데 갑자기 박근영 씨가 박근영 씨가 동생 억울하다. 별로 안 친한 별로 안 친한 동생이 항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법상으로 그 형제자매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고인 본인이 나 싫어.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한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옥중에서 이걸 나 항소 안 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냈죠.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뭐 일단 의미는 어차피 이 재판은 뻔한데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어차피 계속 정치 투쟁할 거야라는 그런 의미고 24년형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24년형 선고된 부분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보다는 검찰이 검찰은 항소를 했잖아요. 검찰 항소했으니까 이제 항소심은 진행이 되는데 검찰에서 아니 이거 삼성 경영권 승계 있었어요. 관련된 그래서 그것도 뇌물입니다. 라고 이제 무죄 나왔던 부분들을 다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위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24년형 너무 적다. 형량으로서는 너무 작다가 맞습니까? 적다가 맞습니까 이게? 적다죠. 적다. 네, 숫자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 더 늘려달라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건데 그 부분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네. 말하면 예, 24년 이하로는 이제 아니고. 그럼 이제 피고가 피고인이 나 항소 안 해. 그러면은 그 피고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럼? 없다 봐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안 다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말 그대로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하는 건 검찰이 항소한 부분. 그걸 위주로 판단을 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게다가 또 지금 또 국정원 특활비 문제도 있죠. 공천개입 문제도 있죠. 합치면은 24년형에서 플러스 알파만 있을 뿐이다. 일단 무조건 플러스 알파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최소 90세에 출감되는 걸로 봐야 된다.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중간에 가석방 이런 거 없으면 24년보다 높아지는 건 명확하나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항소심 2심 있잖아요. 24년짜리 그거는 사실 금방 끝날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죄 나온 부분이 결국 K재단 미래재단인데 삼성된 거 사실 솔직히 그거는 아마 무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문제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 항소하겠지만 그건 아마 무죄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빨리 끝날 것 같고 어쩌면 박 전 대통령 나오지도 않는데요. 문제는 뭐 공천개의 문제야 뭐 그렇다 치자고요.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죠. 그거 사실 뇌물인데 그게 다 인정되면 3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30억 넘어가면은 10년 이상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토탈하면 30년 넘어갈 수 있지. 24년에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니까. 그럼 100세 넘어서 숫자로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100세가 넘어서 출감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는 그 재판은 본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재판은. 왜냐하면 예전에 그거 불출석 사유서 낼 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하고 밑에 내가 정치적 이유로 사법부 불신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있었던 국정농단 재판이랑 좀 결이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좀 뉘앙스를 좀 밑게 깔고 있는 거라서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장을 해. 나 돈 안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돈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자회견에서도 했고 재판에서도 했고 어쨌든 판결에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거예요. 유죄는 나오지만. 근데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말을 할 기회를 못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국정원 특활비도 내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안 받고 아래서 다 한 거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재판을 한 번 전이나 두 번 정도 그 재판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정현 판사님. 사실 이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3변 시대 시작하고 나서 제작진한테 아이템을 몇 번을 건의를 했었는데 다 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이 처음 채택이 됐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이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배경은 뭐냐면 박근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김태현 변호사님이 하셨어요. 다 해요 누구나. 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맞췄어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 훌륭한 사람이 있나? 김태현 변호사님의 이 예지력이 정말 출중하고 훌륭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훈훈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또 특활비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또 그건 동의는 안 되는데 저도 안 돼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맞을 것 같아요. 법조계 드루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법조계 드루킹 아니면 드루아 정도로 법조계 드루아 또 생겼습니다. 법조계 드루킹으로다가 드루는 모르겠고 킹은 인정하고. 이거 왠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절충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논거 중에 제일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이거는 다 나를 이걸 전부 다 이거는 음모다. 뭐 이거는 모략이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특활비 가만히 있어서 인정되면 본인 주머니로 들어간 거를 시인해 버리는 거가 되니까 이제 무언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 나와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간단하게 몇 줄 써서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참여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평론 한 4년째 5년째 하는데 아시겠지만 정치평론할 때 제일 기본이 그 평론 대상에 대한 그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해를 하면은 평론은 쉬워지는데 캐릭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구계자 입장에서 보면 틀릴 때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지금 캐릭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형 변호사님은 다 이해해도 캐릭터 다 이해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못해서 제가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지금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캐릭터를. 이런 순간에서 그 캐릭터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일관성 뭐 이런 거. 한 번 정하면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오면 그냥 저는 그 논리에서 1심 안 나왔으면 항소심도 안 나가. 한 번 정하면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돈 안 받았어. 이게 제일 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하비도 그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여 가능성을 좀 내비친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국선은 아니더라도 유영하 변호사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사선 선임해서 유영하 변호사 최소한. 그래서 읽겠죠. 특활비는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접견은 가는데 아직 그 재판에 본격적 시작은 안 돼서 아직 그 재판에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비를 내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국선 변호사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난번 공판 준비 기일 때 국선 변호사 나왔죠. 알겠습니다. 진짜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 좋지 않습니까? 예언자. 적폐와 세력이라니까 적폐인과 그다음 단어를 못 쓰겠네요. 좀 이따가 다음 주제할 때는 훅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주제할 때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원래 적폐인과 모모의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지칭하는 단어 제가 할 수가 없네 방송에서. 저거 뭘? 그렇잖아요 그거. 자 문동희님 정치쇼 오늘 처음 듣는데 흥미진진하네요라고 하셨고 정용주님 F3 3변 시대입니다. F3 꽃미남 삼총사라는 뜻. 적폐라서 F.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슈퍼고릴라님, 김태현 변호사님 정말 얄밉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소 김변 너무 돌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제작진의 또 주문도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거의 1년째 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드디어 풀고 튀기는 이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바로 드루킹 사태. 저는 거의 심판조로 저는 심판조로 그냥 사실관계만 쭉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드루킹 일당을 구속 기소했는데 무슨 혐의입니까? 이게 원래 그 저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있었죠. 그 관련해서 기사에 댓글에 공감을 많이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 정부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젊은 선수들의 피와 땀은 어떡하고 이게 왜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이 되면 아시겠지만 기사를 보고 공감수가 가장 많은 댓글이 맨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게 여론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민주당원이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기소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그 여론을 조작해서 이제 지금 말 그대로 현 정부를 비판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논란은 여기가 논란이 아니라 그럼 여기가 지금 사실상 또 김경수 지금 의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정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 대선에서도 그럼 혹시 여론 조작을 하고 그거를 김경수 의원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정부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아예 정치 공방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하나 바로 잡아드렸으면 하는 게 지금 그 공소 제기되면서 적용된 혐의가 이제 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게 아니고 그 매크로라고 하는 소위 그게 그렇게 해서 자동 추천 조작 그 적용된 혐의가 이제 업무방해죄인데 업무방해 중에서도 이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 컴퓨터 같은 정보 처리 장치나 전자 기록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부 비판 기사가 아니고 정보 옹호 기사였더라도 매크로를 돌렸으면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부 비판 기사를 달아서 처벌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의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내용은 그랬는데 이제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그 업무방해 정도면 뭐 중형이
예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한 업무방해죄를 좀 넘어서서 이제 여론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실제 방해한 업무 방해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거니까 구속을 했고 그래서 구속 기소를 한 거죠. 또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그렇죠. 정치권과 연계된 이슈다 보니까 폭발력이 매우 큰 건데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시는지 우리 이 판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태의 성격은 조금 더 수사가 돼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 불거져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표현하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떻든 이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거든요. 그러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 정보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사문화돼 있어서 적용이 안 돼 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법조문에 의하면은 이 기소 전에,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를 수사기관이 외부로 발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피의사실이라면 드루킹의 피의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그 많은 애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별검사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조항이 들어갔냐면 그 특별검사 측에서 이걸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례상으로 지금 약간 완화가 된 게 뭐냐면 수사기관이 우리 뭐 많이 보다시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뭐 아니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 이것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이거를 위법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처벌해서 빼버린 거예요. 판례상으로.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동기를 보면 그럼 수사 결과 발표 안 하는데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언제냐면 보통은 우리 수사 절차상 인지라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이 뭔가 좀 뭐 범죄 혐의가 있고 현장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해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수사를 개시해서 어떤 뭐 구속을 하거나 내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성과를 올렸을 때 그때는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증거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거나 내지는 구속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치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신기한 게 인지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어떤 공치사를 위해서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제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게 된 게 이제 언론기관이잖아요. 뭐 TV조선이든 한겨레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 내지는 손해를 보게 되는 자. 그러면 일단 언론기관은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특종이라는 이득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처음에 뭐 댓글을 달았니 뭐 조직적으로 했니 매크로를 썼니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확 불거진 게 김경수 의원 불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경수 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연히 김경수 의원이 불거진다면은 그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혐의를 둘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당연히 야당 쪽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김경수 의원이 이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열흘 후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터졌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나오면 이 이슈는 거의 묻힐 거예요. 또 차라리 제가 야당 쪽이라면 터뜨릴 때 터뜨려라도 정상회담 후에 선거 임박해서 당사자를 앞에 두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김용민 교수님이 그 총선 때 그 사건 났을 때처럼 그분이 누구시죠? 그런 일이 있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정말 뭐 신문에서 뭐 완전히 그 어디야 저 운동장에다 신문 쌓아놓고 공짜로 뿌렸잖아요. 인천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을 왜 선거도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했느냐. 그럼 이제 그 보도가 처음 나온 지난 토요일 오후로 가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것으로서 덮어야 될.
사실 근데 말씀드리기 좀 껄끄럽고 송구름한데 예, 해경군 김 씨가 그때 그 계정이 이메일까지 전부 다 똑같다는 게 토요일 아침에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뭐 99%다 이런 얘기까지 됐었는데 이렇게 혐의를 두면은 그러면 이게 모 예비 후보 쪽에서 흘렸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그건 또 이상해지는 게 이거 명백한 내부 총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이거를 같은 당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기에 자기가 유리하려고 같은 당의 다른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는 걸 흘린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근데 가장 지금 근접해 있는 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거는 해경군 김씨 사건이었고 그다음 또 묘한 게 그 모 예비 후보께서 그때 SNS를 계속 거의 좀 약간 뜸하게 하고 계시다가 이 사건이 보도되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사건에서 뭐 어느 쪽이 본질이 뭐냐도 본질이 뭐냐지만 이거 수사기밀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흘러 빠져나갔으며 배우가 누구냐. 이거는 기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벌어지던 양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규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명백한 거는 보수 언론의 선거 개입인 건 맞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이정열 판사님은 보고 계시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시간이 없네. 근데 이따가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야 댓글 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우선 패널들의 용기를 북돋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2부에 하고 북돋고 2부로 갑시다. 아무래도 이 사연 소개하고 2부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2부가 아니라 3부입니다. 3부입니다. 자 정강욱님 드루킹이 아니라 법조계 트루킹 김태현 변호사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님 김태현 변호사님 파이팅 하셨고 구영남님 남편과 시사 패널 분들 이야기하던 도중에 마침 텔레비전에 백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백성문 변호사님 나오셔서 난 저분이 최고더라 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윤지영님 이정열 판사님은 심야에 라디오 방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방송 같은 거. 목소리와 외모가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라디오에서는 외모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용민의 정치쇼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근데 저는 좀 남았죠. 일단 요거만 말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따질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자들의 열심히 취재해서 나온 결과지. 아니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지금 2달 구속 기간 동안 경찰이 뭐 별로 수사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휴대폰 가지고 검찰 갔다 경찰 갔다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유포할 수사 결과도 없는 거고 이제부터 수사한 시작인 거고 그리고 사실 모든 수사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하게 적용을 시작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다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여기 와가지고 단독을 몇 개를 했어요. 저도 잡혀가. 피의사실 공표죄 20개쯤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논할 계제는 아니다. 참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참 아슬아슬합니다. 그 경계가. 자 김용민의 정치쇼 2부 마무리하고요.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수요일 3변 시대. 자 지금 드루킹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의견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지금 일단 드루킹 그 일당이 기소가 됐죠. 저는 그 기소 내용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업무방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 책임지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그런 행동을 대선 전에도 계속 해왔는지 그리고 그 대선 전에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것인지 그리고 어쨌건 본인들이 그 가짜 출판사 내놓고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자금은 누가 된 건지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김경수 의원이 거기 연루가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청와대 쪽 인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김경수 의원은 지금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협박을 받았으면은 그럼 바로 그 경찰이나 검찰을 고발을 해야지. 왜 그게 인사 관련된 사람이 청와대로 넘어가고 추천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기한테 지지자라고 얘기한 사람을 좀 이상하다고 경찰에 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협박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뭐 뭔가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했다는 정황은 뭐 지금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
이상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을 또 지금 민정비서관이 만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드루킹이 혼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에 테러리스트 중에 외로운 늑대라고 하잖아요. 자생적 테러리스트. 근데 여기는 자생적으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일 판사님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밝히는 것에 관해서 신뢰라든가 납득이 안 될 그 우려가 있으면 전 특검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특검해도 좋고 다만 거기에 꼭 이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도대체 누가 발설한 배우가 누구냐? 그다음에 이 TV조선 이거 취재원 누구냐? 이건 꼭 이거까지 수사의 범위에 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좀 납득이 안 된 것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제가 뭐 김경수 의원이랑 캐릭터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제가 공감이 가는 건 그거 하나 있어요. 야 대선 때 우리가 이런 짓 안 했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이미 승부가 끝난 승부인데 굳이 뭐 무리해서 이렇게 댓글을 뭐 불법 선거 운동을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가 아니고 이미 상황이 끝난 선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이상한 건 뭐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인사 부탁이든 청탁이든 간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사카 총영사나 큰 자리를 김경수 의원한테 이거 좀 추천합니다. 턱 얘기를 한다. 물론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드루킹한 사람도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과대망상이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카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김경수 의원이 말하기는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럼 제가 제 이력서를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 쪽에서 형 나 청와대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거 좀 해줘. 그러면은 이정열 판사님께는 왜? 아는 사람이 이정열 전 부장판사밖에 없으니까. 참 아니 인맥이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부탁해요? 뭐 민주당 의원회관 찾아가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사를 부탁한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그래 어쨌든 내가 부탁받았으니까 한번 내가 받았으니까 전달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한번 커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드루킹에 두고 보자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또 민정 불러가지고 민정수석실 연락해가지고 야 이 사람 이러니까 좀 만나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원 비서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청와대 해명은 우리가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백원호 민정비서관을 만났던 그 변호사 얘기했다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뭔가 좀 석연치는 않죠. 일의 처리 과정이. 근데 민정비서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민정비서관을 만날 게 아니라 인사에 관한 거라면 인사수석 비서관 이쪽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카트가 당했잖아요. 민사수석실에다 커트가 당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인사수석한테 먼저 커트를 당하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이거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또 협박을 했다는 게 김경수 의원 주장 아니죠. 계속 또 요구를 했다. 민정수석은 권력 주변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만난 건 아닐까요? 근데 인사검증에서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백원호 민정비서관하고 A 변호사가 나눴던 대화 내용들도 진실 게임인데 청와대 측은 아니 이 인사 추천 경위에 대해서 드루킹이 어떻게 당신의 추천기 이런 걸 물었다라는 거고 A 변호사는 거기서 무슨 소리냐 그냥 드루킹 얘기는 없었고 오사카 총영사와 자기가 맞느냐 그 A 변호사가 매칭이 되느냐라는 그 인사에 대한 면접만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이유야 모르겠으나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드루킹의 청탁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줬다고 이걸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모양새여서 과연 왜 그랬을까? 약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봐야 논란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김기식 원장은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선관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백 변호사님.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그 19대 국회의원 이제 임기를 며칠 남겨두고 예. 본인이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모임에 이제 5천만 원을 후원을 했죠. 예. 5천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 후원할 당시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위법인가요? 물어봤는데 예. 그때 좀 애매하게 답변이 왔죠. 예.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특별회비를 내는 정도 수준, 좀 이게 평상시와 다른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네. 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기식 그 당시 의원은 또 이렇게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보냈어요. 근데 그때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예. 그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본인 소속 지역구의 관련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에 돈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 관련된 조문이에요. 근데 이제 김기식 의원은 그 당시 비례대표원이었고 네. 거기다가 자기는 총선 끝났었잖아요 그때. 예. 그 자기는 어차피 좀 출마도 안 했는데 그게 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냐? 라는 걸로 지금 납득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아니라고 보는 견해하고 된다라고 보는 견해하고 반반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정렬 판사님. 이게 지금 선관위의 판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만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거든요. 근데 114조가 있어요. 114조. 예, 114조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114조는 또 희한하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 관한 이 특별 조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 그 처음에 얘기했던 김기식 당시 의원이 중앙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이때가 2016년 3월 25일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2016년 근데 본인은 이제 공천 탈락해서 출마가 안 되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114조를 보면 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때 김기식 원장의 기부가 그렇죠. 가능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공천을 못 받아서 20대 예.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이때 당시에 114조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이 공문에. 그래서 113조만 염두에 뒀던 건 같아요. 그래서 113조만 놓고 보면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저도 이건 위반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113조 위반이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112조거든요. 예. 112조에 예외 사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통상적인 경우, 의례적인 경우 이런 경우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한 때가 어느 때라면 특별회비 등의 면목으로 이렇게 평소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범위가 뭐냐라고 예. 하는 데서 지금 판례도 없고 네. 해석도 분분해요. 종래의 그 범위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종래가 뭐냐? 그렇죠. 종래가 뭐냐 했을 때 지금 이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월 회비가 2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종래 관례라고 보면 2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을 내는 거는 종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래 그 국회의원 임기 말을 앞두고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종래 관례가 있다. 예. 하면 이 종래에 따르면 이거는 적법한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 시사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 홍종학 당시 의원이 430만 원인가 이 회비를 낸 거 관련해서 그것도 적법하다 그랬거든요. 예. 솔직히 저는 그것도 위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월 회비가 20만 원이고 연구기금이 1,000만 원 한도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안쪽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건 적법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굳이 일회성 말하면. 그렇죠. 굳이 말하면. 근데 그게 일회성 기금이거든요. 근데 홍종학 의원도 그렇고 다 일회성으로 낸 게 아니라 계속 정년기 회비를 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궁색해요. 그래서
이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법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홍종학 장관 관련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정치적 판단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78%고 70%인가요? 78%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상당히 아주 높은 지지율이죠. 예. 거기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나라도 위법했으면 사임하게 할 거야라고 대통령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의 전면으로 등장한 건데 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적법하다라고 정치적 판단하겠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도 정치적 판단한다고 하면 적법하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는 법적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 해프닝에서 김기식 의원하고 선관위가 2016년에 뭔가 하나씩 실책을 했는데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선거법입니다. 조문도 많고 아까 이정열 전 부장은 얘기하시듯이 판례 사례도 다양하고 퀴즈로 말씀드렸는데 김용민 PD 잘 아실 거예요. 밥은 주면 안 되는데 다과는 줘도 되잖아요. 이게 선거법이 재밌는 게 김밥은 안 되고 김밥은 이쑤시개 김밥은 돼도 이쑤시개는 주는데 젓가락을 못 줘요. 안 돼요. 젓가락을 안 줘요. 왜냐하면 젓가락을 주면 이게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쑤시개는 그냥 떡 하나 찍어 먹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식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밥은 안 돼요. 아니 쉽잖아요 식사. 아니 웃긴 게 김밥은 안 돼. 김밥은 2,000원짜리도 안 돼. 안 돼. 샌드위치는 돼. 한 7,000원짜리도 돼. 샌드위치니까. 그 말이 희한한 게 선거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도 그렇고 예비보도 그렇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선관위 질의가 왔을 때 좀 추상적인 답이 오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자기 사례를 대립주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김기식 당시 의원은 선관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질의가 왔을 때 그걸 본인의 사례에 대입해서 다시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을 받아야 되는데 질의 짐작 본인이 다시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전화로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자의적 판단이 좀 곁들여진 것 같은데 아마도 김기식 의원이 당시에 20대 입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싶고 선관위 입장에서도 지금 더미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왜 그럼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라는 얘기인데 선관위도 사실 일종의 직무유기죠. 선관위 입장에서도 아니 20대 총선 끝나고 거기 후보자랑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19회 하고 떠난 사람은 언제 그걸 다시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 밖으로 놔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 김기식 의원과 여권 입장에서는 참사를 불러온 거죠. 이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업무 관례상으로 보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3월 25일 날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이 했던 질의에 관한 중앙선관위 답변 공문이 있는데 그걸 봐도 저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말이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김태현 변호사의 볼펜 이러면 허위사실고 아니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잘생긴이 김태현을 수식하고 있느냐 볼펜을 수식하고 있느냐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쓸 때는 볼펜을 수식한다라고 했으면 잘생긴 다음에 쉼표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가죠 이게. 이걸 안 찍어놓으면 피수식어가 김태현 변호사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없어요. 수식어가 뭔지가 불투명하게 공문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공문을 보고 야 이걸 보고 이게 딱 이거라고 어떻게 해석하겠냐라는 그런 첫째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이런 공문이 나갔었기 때문에 이 공문을 다시 이번 회의에서 뒤집는다는 게 공무원사에선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7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언급하셨는데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당연히 95% 신뢰 수준이겠죠. 응답률은 1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김수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공심위에 가지 않겠다는 이 진행자와 마지막까지 다 하셔야 돼요. 중앙 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숨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조현민 씨 얘기 네.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 조현민 씨는 지금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예. 지금 논란이 된 게 그 한 장소에서 두 가지 행위예요. 네. 3월 16일에 이제 대한항공 광고 보시면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거 있죠. 어디까지 가봤니? 근데 요번에 이제 영국편을 찍으려고 영국 관련된 걸 이제 광고를 맡겼는데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확인시켜야 되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광고 대행사 쪽의 직원 한 명이. 그래서 일단 제 행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유리컵을 들어서 어디다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실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유립잔을 던졌다는 아직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 안 됐어요. 이거는 저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최초에 좀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실 그 음료수를 뿌렸단지 밀쳐서 흘린 건지 거기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 이게 옆으로 밀쳐가지고 몇 방울이 튀었다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광고 대행사 직원 측에서 나온 얘기는 얼굴 쪽으로 뿌려서 닦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 쪽으로 물을 뿌리면 폭행죄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진실을 명확하게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슈퍼갑 앞에서 을이 자기가 당한 피해를 허위 사실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 조사상에서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닦았다. 얼굴을 닦았으면 뭐 얼굴에 뿌렸으니까 닦았겠죠. 뭐 얼굴 안 뿌렸는데 뭐 신발에 묻었는데 얼굴을 닦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얼굴을 닦았으니까 얼굴에 뿌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폭행죄를 입건하고 이제 출국 정지죠. 출국 정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출국 정지 상태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인데 상관없습니까? 조현민 씨가 미국인 아닙니까? 미국에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외교관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는 거죠. 속지주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광고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가봤니? 어디까지 가봤니? 그거 하면 이제 어디까지 던져봤니가 지금 어디까지 매실만 던져봤니? 유리컵도 던져봤니? 근데요, 이 아직 사실관계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봤거든요. 두 개 다 던졌으면 이게 이 던지는 이 스타일이 다르죠. 매실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시청자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실 이렇게 던지면 자기한테 맞잖아요.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더스로. 매실차는 언더스로 유리컵은 오버스로가 되겠지요. 매실은 종이컵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매실을 만약에 이게 언더스로 던지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버스로 던지면. 매실컵은 언더스로, 유리잔은 이런 거잖아요. 오버스로로 던졌겠죠. 만약에 던졌다고 하면. 폭행 사실을 너무 우리가 희화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방송에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불려가요 방통이? 뭐 제가 불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anyway.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만 보면 저는 물 뿌린 게 만약 인정되면 그게 저 폭행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2015년 중앙지법 판례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단순히 물만 던진 게 아니라 주변 여러 정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폭행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거 폭행죄 해봐야 엄밀히 하면 일반인 같으면 기소유예 사안이고 전과 없다고 하면 그 합의돼 됐다고 하면 그리고 사실 뭐 저기 법원 저 기소돼봤자 벌금형 사안이지 뭐 구속되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합의되면 수사도 끝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폭행 뭐 벌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3세라는 사람이 광고 대행사 사람들 모아놓고 뭐 던지고 했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하나. 슈퍼갑이 그렇죠. 했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이 조현민 전부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으나 왜들 그래 이거 나오는 이 파일. 그거 바로 옆에서 녹음한 거 아닌 거 알아요? 밖에서 했다면서요? 굉장히 멀리서 한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보고 하랬지. 시간 다 됐다고 말하랬지. 저도 이래볼까 한번? 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한항공 직원들과 주주들과 이용하는 고객들 대한항공은요 불매운동도 안 돼요. 마일리지 때문에. 그렇지. 쌓아놓은 마일리지한테 어딜 가요. 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직원들과 주주들과 이용하는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정말 황당한 거죠. 이 오너의 이런 갑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저 캐릭터 분석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현아, 조현민 그리고 조원태 이 3남매의 캐릭터는 어떻게 분석될까요? 제가 만나본 적 없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조원태 씨는 뭐 노인 폭행, 조현아 씨는 다 아는 대로 땅콩 회항, 그리고 조현민 씨는 최근의 사건. 샤우팅.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재벌 3세라고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른 무리는 있어도 일단 개인적 갑질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재벌 기업들도 많습니다 보면. 오히려 랭킹 1, 2, 3, 4, 5 탑5 드는 재벌집
그 3세들은 이런 문제는 없어요. 방심이 가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데서 나옵니다. 네. 한진그룹, 예. H그룹, 하나그룹, 네. H그룹. 거기서만 계속 나와요? 나오는 데서만? 그럼 이건 정말 개인의 캐릭터 문제인 것 같다는 거 저는. 예. 근데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정렬 판사님 어떻게? 사실 물론 예, 뭐가요? 이 한진그룹의 뭐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지만 그건 우리가 방통이 불량하니까 예. 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저 온에어 등이 꺼질 때. 꺼질 때. 그렇죠. 예. 일단 뭐 사실관계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맞아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이게 재판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예. 이런 사건이에요. 폭행 사건. 그러니까 뭐 뇌물, 사기, 뭐 횡령, 배임 이건요 오히려 품은 많이 파는데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나 뭐가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타임머신 없으면 진실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양쪽의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인정할 때. 저 얘기 그동안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 그 사람의 그 진술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 예. 근데 가장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을 중에 을인데 과연 거짓말을 했겠느냐라는데 역으로 따지면 김용민 PD 그래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사실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으로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어떤 뭐 이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좀 중립적인 부분이고 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게 아주 커요. 알겠습니다. 조현민 씨 이야기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루 종일 더 할 수 있을걸요? 지금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통위만 없으면 그러지 마세요. 국가기관 없으시려고 지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자, 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는 3대 시대로 함께했습니다. 이정렬 판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11시 반 지나서 뵐게요.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4부는 지선이네. 6.13 지방선거 판세와 변수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 판세는 어떠한지 짚어주실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더모아 윤태권 정치분석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김기식 드루킹, 예, 네. 연이은 파문 여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자, 지금까지는 사실 한결같이 여권에게 유리한 현 지방선거 구도 짚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식 드루킹 파문 이게 오래 갈까요? 지방선거까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된 게 이 판이 되게 고착화돼 있다. 네네. 그리고 이 판이 흔들릴 공간이 잘 안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흔들릴 변수가 생겼죠. 이 두 가지가. 조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은 그러니까 그냥?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선거가 2달 남았기 때문에 네. 선거에 이제 판대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예. 야권 지지자들끼리 그간은 별로 뭉칠 게 없었거든요. 뭐 사회주의 헌법 반대한다 이거는 말하는 분들도 속으로 다시 별로 안 믿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야권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되고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좀 꿀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것, 야당이 조금 뭉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뭐 김기식 파문보다는 오래 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전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좋은 소재고 예. 또 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의 당사자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야당이나 보수 언론 매체 등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TV조선 이런 등등에서 김정숙 여사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파장이 조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김경수 의원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경남도지사 네. 민주당 후보로 이제 공천이 된 셈이고요. 자, 김경수 의원이 출마하는 경남 지역 판세 요동칠까요? 이게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거다. 박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동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앞서요. 근데 경남에서 제일 덜 앞서요. 이건 두 가지 이유인데 김태호 전 지사의 경쟁력이 서울의 김문수, 충남의 이인재 이런 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인물의 캐릭터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처음에 이분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되게 노련하다고 느꼈던 게 그 올드보이 파문이 있을 때인데 웃으면서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노련함을 보인 건데 김태호의 경쟁력은 다른 곳보다 높고 김경수는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딴 데보다는 접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저도 뭐 PK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지금 이제 어제 MBN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오늘 뭐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뭐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은 대개 이제 그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에 비해서 한 2배 내 격차,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 지역은 김경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대개 두 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10% 내외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숨은 보수층까지 감안한다면 좀 더 그 박빙 선거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경남 도민들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아는 분들, 도민분들도 평가하기를 되게 됨됨이가 바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겠어? 라고 하는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김경수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더니 복심 맞는가 보다. 추천하는 거 보니까 인사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지역 발전론 이런 측면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경남 선거는 좀 어디로 튈지를 가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요약하면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접전적으로 간다 이거죠. 방금 이제 박 부대표님께서 김경수 후보의 그래도 이제 강점들이 이렇게 부각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쪽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드루킹 파동이 또 어떤 쪽으로 갈 거냐면요. 민주당이라든지 좀 친문계 정치인들이 강점이 있는 곳이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이 드루킹 파동 때문에 그게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매크로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강한 지지자들이 좀 뭐 집단적으로 야 우리 저기 가가지고 도와주자라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이 저 드루킹 아루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루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서서 3변 시대 시간에 이정열 전 판사가 그 트윗 계정 이른바 해경궁 김씨 뭐 이 이슈를 덮기 위한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드루킹 관련한 그런 의혹들이 불거졌다라고 이정열 전 판사가 말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방송을 자세히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게 이재명 전 시장 측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불리한 쪽이니까. 그것은 저는 글쎄요. 그 주장은 이제 이정열 전 판사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보수층들이 흔히 말하는 샤이 보수 저는 한 5에서 7%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차피 투표일이 다가오면 사실은 보수 정당 보수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는 내놓고 보수 정당 보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명분이 좀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들이 어떤 뭉칠 수 있는 그리고 밖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명분은 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으로서는 호재의 힘은 틀림없습니다.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선거 전망이 너무 어두우니까 뭐 언급조차 하기 싫었는데 이 여당의 악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제 할 말이 생겼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명분이죠. 아니 내가 쟤들이 좋아서 찍어주려는 게 아니라 쟤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니까 얘 찍어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어차피 거죠. 찍으실 거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잘 봐야 하는데 일단 이 사건은 분명히 여당한테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당혹해했죠. 그런데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 야당의 대응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대선 뭐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다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크게 여론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죠. 처음에 여당이 당혹해했고 지금은 좀 야당이 당혹해하는. 이게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 봐야 돼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나 이렇게 잘못된 게 있을 때 그쪽에 정가의 보도에 그 반격하는 공격이 뭐였냐면 그래서 대선을 부정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야당이 좀 할 말이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뭐 잘못된 게 있다는 거다라면 스텝이 꼬였거든요. 지금 야당은 그때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드루킹 파문이 아주 오늘 그 중심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대대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특검뿐 아니라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예비 후보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억울함. 지금 뭐 여러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큰 레퍼런스로 삼는 게 내가 MB 아바타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율이 쫙 올라가지고 문재인한테 붙었을 때 집중 공격해가지고 꺾었다. 그게 뭐 과장인지 과장도 좀 섞여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 안 전 대표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화가 나겠죠.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 후보의 주장은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물론 온라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선거 때 무시 못하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낙마했던 주된 원인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TV 토론을 보면서 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좀 대응이 좀 어설프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감으로서는 아니다라고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이번 사건을 대선 부정선거고 대선 본인이 패배한 것의 주된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아주 뭐 총공세를 펼치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뭐 천막농성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분명히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데 과연 중도층들이 볼 때 보수 정당이 자기 혁신을 했느냐,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고 뭔가 보수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줬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 탓을 주로 했는데 과연 이 효과가 과연 중도층까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뭉치겠지만 박 부대표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선거 2달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전략적으로만 보면은 야당이 지금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촉발을 해가지고 우리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까지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이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좀 이렇게 몰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워낙 배가 고팠는데 당장 먹을 게 보여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느냐, 이건 차이가 크죠. 웬 떡이냐.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부산 경남 지역 그 지방선거 판세로 돌아와서 부산 경남 글쎄요, 이 파문이 좀 얼마나 지나야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반영될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뭐 사실 이게 한 일주일 열흘 가면 거의 다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뒤에 지금 뭐 자금 출처 그다음에 이분들이 왜 갑자기 정부를 공격했지? 그게 꼭 인사 문제가 좌절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또 보수 정당이나 다른 보수 세력과의 연관성은 없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른바 역공작, 이런 등등의 어떤 팩트가 다 드러나야 온전히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지도의 갭을 보면 차이를 보면
부산보다는 경남, 그다음에 울산 이런 데들이 접전 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여권의 호재도 있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측하기에는 점쟁이 아니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한 5월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인데 민생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입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부가 워낙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환경, 쓰레기, 미세먼지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은 이게 잘라질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계속 말이 나오면은 이런 사안들하고 결합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불경도 모르겠으면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의 선거구처럼 돼가지고 민주당 대 뭐 자유한국당의 이제 총력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잘려져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권이 연대하고 싶은데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 공동 전선, 대여 투쟁의 공동 전선이 마련이 돼야 그걸 명분화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도 저는 전면적 연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지적 연대, 묵시적 일부 제한적인 연대는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최종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당장에 뭐 특검법 발의 같은 거 먼저 같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원래도 낮았지만은 이제는 더 낮아진 거는 개헌에 대한 여야의 이제 합의죠. 그럼 5월달에 대통령 안에 대해 가지고 야당들은 다 반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대 폭을 넓혀 나가는 거죠. 반대에도 부담이 없게 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서 자, 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서울, 경기, 광주 경선이 시작되죠. 근데 흥행이 어떻습니까? 이제 흥행이 그 밖에서 볼 때는 조용한 것 같은데 상당히 내부는 뜨겁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만 본다면 1위 후보와 2, 3위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제법 있어서 싱거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합니다만 이 당원 표심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민심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제 이용수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강기정 양양자 후보들의 추격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론조사상. 하지만 이제 당원 조사 결과가 그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됩니다. 이게 당원 명부가 공개는 안 됩니다만 일부 조사의 경우를 보면 여론조사 경우를 보면 당원에서 전해철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해경군 김씨 이 파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결선 투표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지 오늘부터 이제 3일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여권이 지금 상황이 전보다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1위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어요. 1위. 그렇죠. 현재 1위. 넘버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힘 모아줘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야당하고 싸우게 하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젠가요? 인천에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박남춘 후보가 결선 없이 1등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2등 하는 것도 있고 1등 하는 것도 있고 3명이 좀 꽤 팽팽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50% 넘겨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이른바 친문표.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몰아줘야 되겠다라는 게 같다는 거죠. 박남춘 의원이 그렇다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친문, 저 사람 반문 이런 게 잘 안 보니까 경기 같은 데는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점도 하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등으로 모아주자. 그다음 두 번째 전해철 후보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힘드니까 신문에 모아줘야 되겠다. 두 가지가 있고 하나 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여기 50% 넘기지 못한 결선 투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볼리비아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1위가 45%를 넘기고 그 2위하고 15% 이상 차이가 나면 결선을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명을 하는데 네. 1등이 49, 예. 2등이 뭐 한 30, 예. 3등이 이제 뭐 21 이러면은 예. 이거 사실 결선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 50을 꼭 못 넘기더라도. 예. 그렇다면은 결선을 가긴 가는데 좀 좁혀서 가느냐, 확 떨어져서 가느냐 네. 이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이번에 이제 선거 경선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선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예. 단수 공천했죠. 예. 일부 지역만 경선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물이 넘쳐요. 후보들이 넘치고 상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망자도 많고 대부분 지역을 경선을 붙였습니다. 근데 경선을 붙이다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부정적 포인트도 있습니다. 긍정적 포인트는 흥행이 성공하고 또 많이 선전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경선 잡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내부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선을 마치고 뜨거웠던 좀 이렇게 치열했던 것들을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이거를 수습하고 원팀 정신으로 이게 본선에 끌고 갈 수 있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요 서울시장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한 게 지금 속으로 땅을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 분위기 정도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선은 어렵더라도 유의미하게는 갈 수 있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불과 한 2, 3주 전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언하시는데 그런가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 항의 들어요. 분석이니까요. 뭐 사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아이고 그래요.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뭐 어떻게 어느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이게 뭐 사실 좀 당내 봉합이 그게 아쉬운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경기도 쪽이 좀 틈이 벌어진 거 아까 뭐 이정열 판사가 이제 이거 뭐 해경공 김씨 때문에 드루킹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안에서는 이제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인용하신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저기 MBN 조사하고 리얼미터 두 개를 인용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론조사 또 분석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사계예요. 항상 준법 정신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경남지사 판세와 관련해서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9살 이상 유권자 2,44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고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률은 6.7%.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가 매일경제 MBN의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거주 성인 3,2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4.2%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성대모사 안 하시나요? 오늘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두 분이 보기에 한번 좀 예측을 한번 하셔도 무리는 아니겠죠. 서울시장은 그 민주당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결선 투표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윤태곤 실장님은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그러니까 전해철 후보가 따라가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집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결선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결선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볼리비아 대선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9대 30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렵고요. 한 자릿수 이내면은 뒤집힐 한 자릿수 내지는 한 10% 뭐 이 정도까지 좁혀. 알겠습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경기도지사 예측하기 상당히 제일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심과 민심이 약간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당심은 전해철 후보 쪽으로 민심은 아무래도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보면 그 도의원들이나 이 시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직세가 상당히 강하고 또 친문 성향의 온라인 당원들, 젊은 당원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철 후보가 당심에서는 유리하지만 당심에서는 약간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보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민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그 갭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보다는 좁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뭐 판가름이 나겠네요. 네, 민주당 후보 경선은 이제 다 끝나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명확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한쪽 집안만 시끄러운 것 같아서.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님, 윤태곤 실장님과 함께 저는 나가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